안녕하세요. 제 이야기가 네이트판에 글로 올라왔다고 들어서 이렇게 찾아와 봤습니다. 맞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 싸대기 때리고 마이크 잡아 고래고래 소리 지른 그 신부가 저예요.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글로 써보겠습니다. 1년 반 정도 사귀던 남자와 결혼을 결심했어요. 너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 흔한 술, 담배도 안 하는 젠틀한 남자였습니다. 은행원이었고 집도 잘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외제차도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연구직 사무원인데다 국제기업 소속이라서 연봉으로만 따지면 제가 훨씬 많이 벌어요. 집은 그냥 평범한 편이고요. 사람한테 뒤통수 맞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별로 의심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또 무덤덤해요. 연애하면서도 운 좋게 착한 남자들만 만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헤어졌지 상대가 바람이 났거나 아님 거짓말을 해서 헤어졌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게 아마도 독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많이 의심하고 많이 알아보고 결혼할 것을 하는 후회도 들지만 그렇게 악의적으로 작정하고 사람을 속이려 드는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을 사람 얼마나 있나 싶기도 해요. 제가 결혼식까지 올린 그 남자와 연애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제 신뢰를 무너뜨린 적이 없습니다. 여자 문제로 속 썩인 적도 없었고 늘 회사 아니면 집만 다니던 남자였어요. 집에서 요리하고 청소하는 게 취미 생활이라며 웃는 그 남자의 가정적인 면에 결혼을 결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선물 공세도 참 많이 했네요. 명품도 많이 주길래 나중엔 부담스러워서 그냥 환불하자고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저더러 내 여자니까 아끼지 않는 거야. 너한테는 내 모든 걸 내어줄 수 있어. 널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거든. 너도 그렇지? 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를 맹목적으로 사랑해주는 남자에게 저도 홀딱 빠지지 않을 리 없었죠. 저도 받기만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 받은 만큼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제가 주는 선물을 다 거절하더라고요. 이런 돈 들어가는 거 말고 너의 진짜 마음을 원해. 날 위해서 목도리 하나 떠줄 수 있어? 라고 하길래 제가 깔깔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누가 목도리를 떠서 메고 다녀. 그냥 내가 백화점에서 하나 사줄게. 나 그런 거 할 줄 몰라. 라고 했더니 그 남자가 자기는 여자의 사랑은 돈이 아닌 마음으로 표현해 주길 바란대요. 그게 참 순수하게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한다는데 그쯤이야 싶어서 저도 회사에서 그리고 집에서 틈나는 대로 뜨개질해서 목도리 만들어줬네요. 그랬더니 엄청 감동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 남자는 저에게 소박하지만 정성이 들어간 선물을 요구했어요. 예를 들면 직접 산 도시락, 종이학 접어주기, 영양제 챙겨주기, 아침에 모닝콜 해주기 이런 걸 원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자연스럽게 남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맞춰주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실 명품 같은 거 크게 좋아하진 않는데 항상 본인은 저에게 비싼 주얼리, 가방 이런 거 주더라고요. 그리고 꼭 SNS에 올려달래요. 그러면 제 친구들이 그걸 보고 부럽다고 댓글을 다니까 저도 약간 우쭐해지는 느낌은 있었죠. 다들 저더러 남자 너무 잘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남자에게 돈 안 쓰고 종이학, 학알 이런 거 접어서 주는 거 좋아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부럽다고 난리가 났어요. 하긴 얘기만 들으면 유니콘 그 자체였죠. 여자한테 아낌없이 돈 쓰면서 정작 내 여자는 돈 한 푼 못 쓰게 하는 남자라니. 데이트 통장이다 뭐다 해서 악착같이 반반 돈 내기 시작하는 요즘 커플들 중에서 단연코 눈에 띄긴 했습니다. 그렇게 주변의 부러움을 받으며 또 남자의 저돌적인 공세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남자는 저 없이는 못 산다며 결혼하자고 했고 신혼집도 본인이 다 구해올 테니 몸만 오라 하더군요. 그래도 어떻게 그러나요. 일단 모아둔 돈 4천만 원과 친정에서 5천만 원 해주신다고 해서 얼추 1억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길길이 날뛰면서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가서 무릎을 꿇고 저 은희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집 정도는 마련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장인어른 장모님. 이라고 하더군요. 그 모습에 뿅 가지 않을 여자 쪽 부모님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도 혹시 모른다며 친정엄마가 통장을 주시긴 했습니다. 결혼 준비 비용도 남자가 다 알아서 하려고 하길래 그건 정말 염치 없으니 식장만이라도 친정에서 해주신다고 했네요. 그래서 예식장 스드메까지는 저희가 부담했고 남자가 신혼집이랑 가전 가구 다 해오기로 했습니다. 신혼집은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모 도시에 24평짜리 아파트로 하려고 했어요. 혼자 이리저리 알아보더니 거기가 제일 낫다고 해서 계약했다고 하더군요. 나름 제 직장이랑도 가까워서 남자가 배려한 줄 알았죠. 그런데 상상도 못할 대반전이 있는 집일 줄이야.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암튼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는데 참 행복했어요. 주변에서는 저더러 남자 잘 만났다고 부러워 죽으려고 하더군요. 남자도 그런 주변의 평을 어느새 즐기는 듯 했어요. 하긴 그 어딜 봐도 그만한 사람이 없긴 했죠. 그렇게 상견례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제 집으로 찾아오더니 무릎을 꿇으며 울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저에게 숨긴 게 있대요. 사실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하셨어. 아빠는 오래전 날 버리셨고 엄마만 계셔. 홀어머니 있는 남자는 인기 없다고 하길래 너한테도 이야기 못했어. 나 버리고 떠날까봐. 라고 하며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홀어머니 계신 게 뭐가 어때서 그래. 자기 어릴 때 이혼하시고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다. 라고 하며 안아주었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한 표정으로 정말? 그럼 나 이해해 주는 거야? 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이해하고 말 것도 없었어요. 예비 시부모님 이혼하신 게 대수인가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모시고 살아야 하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언젠가는 모실 수도 있다고 하길래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건 자식의 도리이기도 했고 또 혼자 계신 어머님이 혹시 나중에 노쇠하시면 당연히 돌봐드려야 하잖아요. 저도 싹수가 아예 노란 여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하고 결혼 진행했습니다. 친정에도 말했더니 오히려 딱하단 입장이셨어요. 저를 얼마나 놓치기 싫었으면 내내 숨기고 있었겠냐면서 홀어머니 계신 게 흠도 아니라며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셨죠.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어머님이랑 식사 한번 하고 싶다고 제가 먼저 이야기했더니 남자가 당황하더군요. 그러더니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시어머니랑 며느리 될 사이는 결혼 전에 굳이 자주 만날 필요가 없다던데? 우리 엄마가 괜히 전화해서 귀찮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상견례에서나 보면 되지. 라고 하더군요. 마치 고부 갈등이 생기면 본인이 척척 중재해줄 사람처럼 굴길래 어쩐지 믿음도 갔습니다. 그렇게 예식장, 스드메, 신혼여행 모두 예약하고 남자가 매매했다는 신혼집도 한번 가봤습니다. 24평이고 방은 3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그러더군요. 우리 안방에 침대 놓지 말고 작은 방에 놓는 거 어때? 어차피 잘 곳인데 휑한 곳 필요 없잖아. 작은 방에 침대 놓고 안방은 운동기구를 넣거나 서재로 만들어서 모던하게 꾸미자. 어때? 라고 하길래 그래도 부부 침대는 안방에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제가 다시 물었죠. 그랬더니 남자가 내가 집도 사고 가전 가구도 다 사는데 그 정도 이견도 못 내?
그리고 너도 살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라고 하더군요. 처음으로 시무룩한 표정을 지는 그 남자였기에 좀 놀라서 알겠다고 했죠. 남자는 그렇게 안방 제외한 두 방에 침실, 그리고 저희 드레스룸을 넣어 놓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기가 생기면 안방에다가 놀이방을 만들어 주자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제 남은 건 상견례였죠. 남자는 아래로 남동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외국에 가서 사느라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홀어머니만 참석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정갈한 한정식 집에서 그렇게 남자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인자하시면서도 어쩐지 유쾌한 부분이 있으셨어요. 잔뜩 긴장한 저희 부모님과는 다르게 여유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마치 상견례를 몇 번 해본 분처럼 진행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당당하면서도 배려심 있게 느껴졌네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저희 부모님 손을 잡으며 귀한 따님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 아들 많이 가르치겠습니다. 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셔서 저희 부모님 역시 아주 행복한 마무리를 지으신 상견례였답니다. 식은 상견례로부터 3달 뒤였고 그동안 남자와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하고 설레는 시간을 보냈네요.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하나 있긴 했어요. 제가 갖고 갈 짐이랑 가구 때문에 신혼집에 먼저 좀 가보겠다고 했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 우리 신혼집인데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짠하고 같이 손잡고 들어가야 느낌이 나지. 내가 잘 꾸며 놓을 테니 걱정 말고 나한테 필요한 거 다 얘기해. 내가 손 써놓을게. 그러더군요. 이래저래 제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싶더군요. 그렇게 결혼 앞두고 청첩장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남자 쪽 지인, 제 쪽 지인들 100명 정도는 넘게 만났네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깨름칙한 일이 생겼죠.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본인이 저한테 잘해준 것들, 선물해준 것들을 줄줄 읊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신혼집도 본인이 다 했고 그 안에 들어갈 가전 가구까지 전부 본인이 다 샀다고 자기 입으로 술술 얘기하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사귀면서 돈 한 푼 안 썼고 본인은 데이트 비용, 명품 선물 다 대줬다는 걸 이야기하니 다들 저더러 남자한테 잘하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비웃기도 했어요. 와, 요즘 같은 시대에 종이학으로 선물을 퉁치는 여자가 있어? 또 그걸 받아준 남자도 대단한 거야. 그런 분위기에 제가 수치심을 느꼈고 그렇게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했더니 미안하다면서 좀 자제하는 듯 했는데 딱히 변하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지인들이 다 그 사람을 유니콘이라고 했고 저는 땡 잡은 거라고 했죠. 남자한테 잘해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정도 결혼이면 홀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어쩐지 숨 막히면서도 억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네요. 돈 내지 말라고 하고 선물도 안 받겠다며 환불했던 남자인데 이제 와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해준 것처럼 말하다니요. 기분이 나빠서 싸우게 되었지만 그런 걸로 결혼을 물을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찝찝한 상태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다들 저더러 행복한 신부라고 했지만 저는 알 수 없는 느낌에 결혼식 당일날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정말 제 인생 평생 통틀어 쇼킹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강남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식장으로 이동했어요. 남자가 그러더군요. 너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내 편 해줄 거지? 다들 그러잖아. 너더러 남자 잘 만났다고. 그 말에 예전 같으면 당연하다고 할 텐데 괜히 그러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안 했더니 남자가 제 표정을 빤히 살피더군요. 그렇게 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엄마는 미리 화장 다 하시고 혼주 한복을 갈아입으신 상태였죠. 사부인은 어디 계시니? 조금 있으면 식 시작할 텐데
아직 안 도착하신 것 같아. 밖에서 하객들한테 인사도 하셔야 하는데 최서방 혼자 인사하고 있다. 엄마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신부 대기실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신랑이 저랑 사진 찍으러 신부 대기실로 왔고 제가 물어봤죠. 어머님은 안 오셨어? 같이 인사도 안 하셨다고 하던데. 다른 데 계셔. 오늘 몸이 좀 불편하셔서 앉아 계시라고 했거든. 편찮으시다고? 괜찮으시대? 제가 걱정하자 신랑은 괜찮으니 걱정 말라 하더군요. 그렇게 결혼식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왔어요. 양가 어머님들이 손잡고 입장을 하셔야 하는데 엄마가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 거리시더라고요. 아니, 사부인이 안 오셨어. 어디 가신 거야? 그런데 그 순간 멀리서 휠체어를 타고 곱게 혼주 한복을 입은 분이 나타났어요. 다른 홀 결혼식 혼주 분이시려니 했는데 그 휠체어 타신 분이 저희 쪽으로 오시더군요. 살이 아주 많이 찐 뚱뚱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보고 아는 사람 만난 듯이 목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미리 준비된 것처럼 식장 직원들 도움받아 버진 로드 위에 휠체어가 올라가더군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엄마는 눈이 휘둥그레해져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신랑한테 물었지만 신랑은 꼿꼿이 앞만 본 채 가만히 있다가 신랑 입장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 어머님들 입장하라는 사회자의 소리와 함께 우리와 같은 박수가 들려왔어요. 그 휠체어 타신 분이 저희 엄마한테 손짓하며 어서 올라오세요, 사부인! 이라고 하더군요. 그 모습에 박수 소리가 더 커졌고 사회자가 이러더군요. 네, 신랑 쪽 어머님께서 몸이 조금 불편하시답니다. 신부 어머님께서 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에 얼떨결에 엄마가 휠체어를 밀고 버진로드를 걸었어요. 너무 당황하셔서 머릿속이 새하얘진 채로 그냥 분위기 흐르는 대로 하셨다더군요. 저는 너무 당황한 모습으로 신부 입장을 해야 해 말아야 해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직원이 저를 밀다시피 하며 버진로드로 올려보냈어요. 모두들 저를 바라보며 박수를 치고 있으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렇게 울듯한 얼굴로 버진로드를 걷는데 사회자가 이러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이런 여자 또 없습니다. 몸 불편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했답니다. 나라에서 상 줘야 합니다. 그 말에 어르신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최고라고 엄지척을 들어주시더군요. 박수갈채가 엄청났습니다. 어이가 없는 상태로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걷고 있는데 신랑 측 하객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래서 남자가 그렇게 선물 공세를 했구나. 남자가 집도 하고 가전가구도 다 해왔잖아. 하긴 몸 불편한 시어머니 모시고 살 여잔데 잘해야지. 여자도 다 알고 그동안 선물 받고 집 받고 한 거겠지. 그리고 나 같아도 그런 남자랑 살면 어머니쯤은 모시고 살겠다. 그 정도도 안 하면 인간이냐? 꽃뱀이지. 그렇게 남자 쪽 하객이 수근거리는 소리에 정신이 아득해져 오는데 신랑은 그저 해맑은 미소로 저를 맞아주더군요. 제가 속삭이며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다그쳤는데도 안 들리는 사람처럼 그저 웃더군요. 그렇게 주례가 시작되는데 신랑이 제 쪽으로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나도 이러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미 일이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어. 여기서 파혼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500명 하객은 다 우리 여보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 거라고 생각할 텐데 이혼하면 여보만 나쁜 년되지. 그치? 저는 그 말에 기절할 듯 놀라고 말았습니다. 신랑은 그저 싱긋 웃으며 주례 선생님만 볼 뿐이었죠. 제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신랑을 보자 주례 선생님 말씀이 중단되었고 사회자가 당황한 듯이 아니, 신랑이 너무 잘생겨도 그렇지. 주례도 안 듣고 신랑 얼굴만 보면 어떡합니까, 신부님? 이라며 농담하더군요. 그 말에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저는 그런 하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당황했지만 저는 이내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리고 사회자 쪽으로 갔습니다. 모두 당황해 웅성거리더군요. 제가 사회자의 마이크를 뺏자 신랑이 헐레벌떡 제 쪽으로 달려와 마이크를 뺏으려 하더군요. 제가 바로 신랑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그 순간 식장에 정적만이 가득하더군요. 모두가 아무 말 못하는 그 순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한 적 없어요. 모두 이 인간이 꾸민 짓입니다. 상견례 때 나온 분은 저분 아니었어요. 아주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작정하고 속인 거예요. 집도 가전 가구도 본인이 다 해왔다고 했죠? 저도 돈 내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한 사코 안 받은 겁니다.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서 오만 생색 다 내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을 위한 밑밥이었군요. 제가 파혼이나 이혼 못하게 하려고. 제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지자 이내 하객들이 웅성거리고 난리가 나더군요. 그러자 신랑 어머니가 갑자기 울부짖으며 상견례 때나 잘 모시고 살겠다고 해놓고 왜 그러니?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갑자기 이런 쇼를 하는 거야. 내 몸뚱이가 이래서 그래? 미안하다. 내가 없어져주면 되잖니? 이러면서 휠체어에서 떨어져 쓰러지시더군요. 그 바람에 식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소리를 치며 이 결혼 무효라고 사기당한 거라고 울부짖었고요. 하객들도 뒤엉켜 이게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 바빴습니다. 결국 직원들 도움으로 결혼식은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하객들은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신랑이 씩씩대며 저에게 삿대질 하더군요.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사람들은 절대 나보고 나쁘다고 안 할걸?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서 쇼한 거라고 생각할걸? 이 나쁜 년아! 그 말에 저희 아버지와 사촌오빠 그리고 큰아빠까지 화가 나 그놈을 흠씬 두들겨 패줬습니다. 그랬더니 112를 부르더군요. 그렇게 저는 신부 화장하고 경찰서에 가게 됩니다. 눈물 콧물 바람으로요. 결국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놈이 저희를 폭행건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저희는 사기 결혼으로 맞고소했고요. 그놈은 자기 직업 빼고 모조리 거짓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당뇨로 도움이 없이 살지 못하는 분이셨고 그 생활비는 고스란히 남자가 빚내며 지고 있었어요. 집 잘 사는 것도 뻥이고 외제차 있는 것도 리스더군요. 집 매매한 것도 구라였어요. 월세더군요. 그리고 집 가전가구 산 것도 자기 마통 뚫어 산 거고 저랑 같이 갚아나갈 생각이더군요. 저한테 명품 선물 공세한 것도 결혼하고 나면 생활고 핑계로 팔 작정이었다고 하더군요. 안방 비우자고 한 것도 어머님 방 만들려고 한 거였고요. 제 직장 가까이로 신혼집 구한 것도 본인 엄마 케어하기 편하도록 한 정말 치밀한 놈이었죠. 상견례 당일날 사람 바꿔드린 적 없다고 발뺌하길래 식당 CCTV 받으러 갔더니 이미 기한 지나 삭제되고 없더라고요. 남자도 이미 그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정말 기적처럼 단서가 생겼습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상견례 후기를 알려주며 시어머니 인상차기를 자세히 이야기했었거든요. 건강하고 날씬하시다. 뭐 이런 묘사를 했었는데 저희 엄마도 이모들이랑 카톡 대화를 하시며 사부인 묘사를 한 게 저랑 똑같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휠체어 탄 뚱뚱한 노모라는 표현이 없다는 점에서 1차 증거가 되었고 저희가 머문 식당 룸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라는 증명이 2차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가 승소했어요. 그 남자가 결혼 비용 전부 갚고 위자료로는 겨우 꼴랑 750만 원 받았지만 이겼다는 게 중요하네요. 완벽한 사기 결혼이었죠. 저는 그놈 직장 그리고 계열사에 소문을 다 냈습니다. 아주 파렴치한 놈이라고요. 저한테 찾아와 제발 그만 좀 소문 퍼뜨려달라며 무릎 꿇고 빌더군요. 푸하하 웃으며 절대 싫다고 했습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 이목 견디다 못해 다음 분기에 지방으로 근무지 이동한다고 하더군요.
거기서도 사기치고 다닐지 모르니 사람 사서라도 소문 계속 낼 겁니다. 재판 결과 프린터로 뽑아서 다 뿌릴 겁니다. 그리고 계속 추적하면서 그놈이 이동하는 데마다 소문 낼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자 못 만나게요.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그렇게 아끼는 노모 지나 모시고 살 것이지 별 희한한 방법으로 본인 평판 높이며 여자 인생 망치려 한 그지 같은 놈입니다. 사건의 주인공이 등판하여 이렇게 이야기해드립니다. 사람들한테 망신은 당했을지언정 제 인생을 지옥 코앞에서 구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결혼할 사람이라고 해서 철석같이 믿지 말고 늘 의심 한 톨은 남겨두시어 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